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이야기 나눠보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두 번째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님께서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무슨 경기 중계하십니까? 파리 뉴캐슬 경기 중계하고요. 그리고 아스날 랑스 경기 중계합니다. F조를 제가 일단 좀 계속 중계를 하고 있고요. 아스날조도 사실 많이 중계하고 있죠. 아스날조에서도 제가 뵌 것 같아요. 아스날 대 세비야도 뭐 하셨던 것 같고. 맞습니다. 세비야가 96분에 첫 슈팅을 했죠. 그렇죠. 맞아, 그 경기. 마리아노 디아스가. 근데 그 경기 세비야 멤버도 좀 선발 멤버 좀 이상했는데. 네, 주전들이 많이 빠졌어요. 라키티치 벤치에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안달루시아 더비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는 했을 텐데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나.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스날을 뭐 세비야가 그때 상태로서 뭐 이긴다는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었겠지만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로테이션을 그렇게 시키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 경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세비야가 어쩌면 유로파리그도 못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위기까지도 좀 지금 오게 현재 됐죠. 꼴찌. 네. 그 아스날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화제가 덜 되는 것 같고 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해야 될 조가 크게 보면은 일단 가장 화제를 몰 만한 조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4개 조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조는 정말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역시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직접 또 중계를 하실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그리고 밀란과 도르트문트가 있는 이 조는 제가 아마 챔피언스리그 정말 오래도록 관심을 갖고 봤는데 가장 죽음의 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가 역사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역사적으로 많은 죽음의 조들이 존재했고 역대 뭐 죽음의 조가 뭐 있었냐 하면은 또 우리가 얘기도 전에 원투펀치에서 임 의원님과 한번 나눠봤던 경험도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 조 같은 경우가 죽음의 조의 가장 완벽한 조건을 구비한 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1번, 2번 포트가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였잖아요. 네. 파리 팬분들에게는 그리고 도르트문트 팬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1번, 2번 포트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가 최강 대열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네. 반면에 3, 4번 포트가 밀란과 뉴캐슬이잖아요. 거기선 최강자들이 만났죠. 거기서는 거의 최상급이죠. 네. 물론 이것도 뭐 약간의 뭐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 2포트가 최강 대열이 아니고 3, 4포트가 최강 대열이 되면 요게 이제 완벽한 죽음의 조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죽음의 조 얘기할 때는 한 팀은 그냥 좀 약하고 세 팀이 얽히고 설킬 정도의 전력이 되면 또 우리가 죽음의 조라고 많이 했잖아요. 네, 지난 시즌 파리, 벤피카, 유벤투스. 네, 그런 사례가 이제 그런 네. 스타일인데 그런데 네 팀이 다 얽히고 설킬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정말 완벽하거든요. 지금 밸런스가 훌륭합니다, 진짜. 네, 아무리 죽음의 조라도 네. 사실 제가 또 이제 그 조편성 나왔을 때 그런 얘기는 또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죽음의 조인 건 확실한데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여기서는 진출한다고 봐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죽음의 조이기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탈락을 예측하는 거는 그 자체로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그래도 액면가의 전력 자체가 파리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은 어쨌든 파리가 1위가 아닙니다. 7654점인데 도르트문트가 지금 일단 1위에 올라 있는데 뉴캐슬 2번 잡고 바로 1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뉴캐슬에게 한번 망신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파리가. 그래서 파리가 첫 경기 도르트문트전을 아주 훌륭하게 잘 치렀지만 두 번째 뉴캐슬전 패배 그리고 밀란전을 1승 1패로 마치면서 정말 혼탁한 조싸움을 지금 만들고 말았는데요. 네. 그 두 번째 2차전 뉴캐슬 파리 그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파리와 뉴캐슬의 상황의 변동을 좀 보면 파리는 오히려 좋아졌고 뉴캐슬은 반대로 나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파리의 경우는 좋아진 부분이 일단 이강인 선수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더 복귀를 하고 본격적으로 전력에 이제 대열에 합류하면서 폼이 올라온 비티냐, 이강인 이렇게 이제 음바페, 하무스 혹은 무아니 그리고 오른쪽에 덴벨레 그리고 왼쪽에 비티냐, 이강인 중에 한 명 여기에 자이르 에메리, 우가르테 이렇게 보통의 정예 멤버들이 갖춰졌는데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경기를 나오진 못하겠지만 폼 좋은 비티냐와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이사를 썼을 때보다는 이 포메이션에 대한 숙련도와 선수들의 구성 그리고 공격진의 폼이 파리는 더 좋아진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특히 좋아진 부분은 저는 우스망 덴벨레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 우스망 덴벨레를 사실 뉴캐슬은 덴번 선수가 지난번 맞대결 때 잘 틀어막았는데
지금은 우스망 덴벨레 자체가 2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폼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저 기복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경기 중엔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우스망 덴벨레와 파리 경기를 그동안 쭉 보는 입장에서 전반 45분을 잘하더라도 후반전 못하는 시간이 언제 이제 내려갈지는 모른다. 후반전 랜덤으로 못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덴벨레 선수가 좋았을 때는 엄청 위력적인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으로서 봤을 때 역시 덴벨레 선수를 막았던 그 덴번 선수가 뉴캐슬에서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보면 덴번의 부상 때문에 우스망 덴벨레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리브라멘토가 왼쪽에 나온다면 리브라멘토가 1대1 수비를 꽤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으로 공격력도 있죠. 맞습니다. 네. 뭐 트리피어가 왼쪽으로 설 가능성도 물론 있고 그러면 리브라멘토가 오른쪽이 되겠지만 최근에 기용 패턴을 보면 저는 리브라멘토가 왼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스망 덴벨레 대 리브라멘토, 그에 따라서 이른바 이 한 경기에서의 주도권을 쥐는 쪽이 어디가 될지 그게 좀 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뉴캐슬의 경우는 역시 부상자가 좀 많고 네. 뉴캐슬이 가장 좀 취약한 이 경기들을 보면 도르트문트전도 그랬지만 전환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경기를 좀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첼시전을 결국 뉴캐슬이 이기긴 했지만 팀 전체적인 컨디션은 지난번 파리를 만났을 때보다는 전환 속도에 대한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뉴캐슬은 파리를 상대로 역시 역습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중원 밸런스가 마일리 선수가 이번에 굉장한 활약을 하긴 했지만 역시 마일리 선수가 아직은 어린 자원인 만큼 확실한 정예 멤버가 중앙 미드필더진에 갖춰졌을 때보다는 중원의 밸런스가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파리 공격진의 우수한 1대1을 뉴캐슬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러니까 첼시전에서 뉴캐슬이 잘했던 건 사실이지만 네. 파리 생제르맹 원정이라면 얘기가 좀 다를 것이고 현재의 두 팀의 상태를 비교하면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 우위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죠. 만나는 네. 공격진의 이 1대2 면면이 첼시하고는 역시 파리가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무게감이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1대1 능력을 주의할 것. 반대로 파리는 이 한준희 의원님도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리그왕 중계를 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갑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파리도 있어요. 네. 수비 전환 속도가 갑자기 그냥 느려진다든지 수비진의 대응이 느리다든지 결국 파리도 역습에 의한 실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뉴캐슬이 역시 발빠른 전방 자원들이 많고 풀백의 기술적인 오버래핑을 통해서 순간 측면 수적을 만드는 영향력이 분명 강한 팀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파리도 역시 뉴캐슬의 역습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뉴캐슬은 파리 공격진의 1대1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파리는 뉴캐슬의 팀 전환 속도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팀 컨디션 자체는 파리는 더 좋아졌고 뉴캐슬은 더 나빠졌다. 그러한 국면 속에서 일단 예측은 파리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이번 경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재 조 3위와 1위의 대결인 밀란과 도르트문트는 어디가 유리할까요? 도르트문트가 뉴캐슬 이외에는 지금 결국 파리랑 밀란은 아직까지는 잡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3, 4차전 뉴캐슬을 두 번 다 잡아내면서 지금 도르트문트에게 일단 패권이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도르트문트가 뉴캐슬을 잡았던 비결은요. 아주 완벽했던 맞춤 전술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뉴캐슬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전술을 펼쳤는데 각 공간마다 선수들이 고정적으로 그 공간을 틀어막으면서 뉴캐슬의 공격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역습에서 도르트문트가 뉴캐슬의 불안했던 밸런스를 찔렀거든요. 이번에 밀란을 상대로도 도르트문트가 그러한 포인트를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도르트문트에게 희소식. 밀란에겐 악재인데 레앙이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레앙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올 수 있고 파리전에서 밀란의 공격을 이끌었던 로프터치크도 지금 경기 감각을 봤을 때 선발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경기 직전에 인터뷰나 기사를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로프터치크가 선발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사라든지 이러한 선수들이 또 활동량을 중원에서 얼마든지 밀란에 또 가져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공격 역습시 파괴력이 밀란에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지난번 맞대결처럼 결국 밀란의 공격이 도르트문트에게 힘을 못 쓸 가능성, 결과적으로 골을 못 만들 가능성이 또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요거는 아주 최근에 또 도르트문트가 분데스리가에서 대량 득점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왠지 지금 도르트문트가 할만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만 저희의 지금 녹화 시점은 월요일 낮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또 네. 임 의원님의 지금 설명이 또 그만큼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월요일 낮에 찍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테리지치 감독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펼칠 때 보면 경기 내용적으로 그래도 상대의 잘하는 부분을 막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뉴캐슬전은 그게 확실히 통하는 모습이었어요. 도르트문트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면 과연 이번에도 맞춤 전술이 통하면서 아무래도 송곳니가 빠진 듯한
레앙이 빠져있는 지금 밀란의 공격을 잘 틀어막을 수 있을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게 된다면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도르트문트는 지금 7점이잖아요. 네. 도르트문트가 7점이고 밀란이 5점이기 때문에 지금 원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도르트문트는 이 경기를 이기면 그냥 진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만 밀란의 활동량, 밀란 선수들 그 활동량, 한번 발동 모였을 때 그 압박과 활동량은 대단하고, 지금 피올리 감독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 도르트문트전을 패배했을 때 감독으로서의 거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이탈리아 매체에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위기에 이상하게 피올리 감독이 강합니다. 선수들도 거기에 호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밀란의 파리전도 그랬듯 또 엄청난 무지막지한 활동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알고도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르트문트의 아주 근소우세? 네, 근소우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미호님은 이 죽음의 조가 어쩌면 이번 라운드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듯도 하네요. 그리고 그게 정리된다면 지금의 제 예상이라면요. 네, 그러니까 1등, 네, 2등이 지금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전 파리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홈이죠. 최종전 도르트문트 파리 경기는 1, 2위 결정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팀이 승점 동률이 될 가능성이 지금 F조 남아 있습니다. 네 팀 모두가. 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상황이 아직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F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지금 1, 2등을 달리고 있는 팀들이 약간 유리할성 싶다라는 그런 정도의 지금 평가를 이미호님이 해주셨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페예노르트 원정을 떠나는 조, 네, 이 조도 사실은 지금 승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아직은 오리무중이에요. 맞습니다. 네. 물론 아틀레티코의 상황이 많이 유리합니다. 이번에 페예노르트전을 이기면 아틀레티코는 바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라치오까지 지금 경우의 수가 껴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한 팀이 최악체고 나머지 세 팀이 물고 물리는 관계. 근데 지금 그게 딱 2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보면 일단 무조건 페예노르트전을 잡아서 일찍이 피말리는 싸움에 좀 벗어나서 네. 16강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 라치오 입장에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라치오가 이번에 셀틱을 상대하거든요. 승리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만약 라치오가 셀틱을 이기고 아틀레티코가 페예노르트를 이기면 두 팀이 16강에 가는 거 확정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것은 라치오가 3점을 추가하면 10점이 되고, 맞습니다. 페예노르트는 그냥 6점이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라치오가 셀틱을 잡았는데 아틀레티코가 페예노르트를 못 이기잖아요. 그럼 페예노르트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살아나면서 최종전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근데 네. 최종전에 페예노르트가 최악체 셀틱을 만나고요. 아틀레티코랑 라치오가 만나거든요. 그거는 페예노르트도 네. 이번에 홈에서 아틀레티코만 잘 버티면 네. 마지막에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역으로 지금은 아틀레티코가 1등이지만 아틀레티코에게도 페예노르트 원정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면 아틀레티코와 라치오가 최종전에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두대 매치가 되고, 맞습니다. 오히려 페예노르트는 셀틱에 대한 어떤 전력의 우위를 내세워서 여기서는 승리를 가져가고. 네, 그런 점들이 이 경기에 굉장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반드시 페예노르트를 잡아야 된다. 페예노르트는 일단 아틀레티코전 지지 않는 형태로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라치오는 경우의 수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셀틱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셀틱을 못 잡는다, 그러면 최종전 아틀레티코전을 라치오가 반드시 이겨야 페예노르트 대비 승점 우위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라치오 입장에서는 셀틱전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페예노르트는 버텨야 되고 아틀레티코는 페예노르트 잡고 쉽게 경우의 수 종결을 짓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팀 간의 물고 물리는 관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팀 두 팀이 좀 그래도 유리해 보이세요? 일단 라치오가 셀틱을 잡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 그러면 라치오는 10점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틀레티코전을 최종전에서 라치오가 비기더라도 16강에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세 팀 중에서 네. 오히려 가장 전망이 좋은 팀이 라치오 아니냐라는 말씀 같이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도 페예노르트를 물론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잡아내면서 결국 아틀레티코와 라치오가 조 1, 2위 싸움을 최종전에 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틀레티코의 지난 시즌을 벌써 잊으셨나요? 아틀레티코 팬분들이 너무 슬퍼하실 텐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뭐 조크가 좀 섞였지만 네. 아틀레티코도 페예노르트를 그렇게 만만히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시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분명히 올 시즌 아틀레티코는 지난 시즌 대비 폼이 훨씬 낮기는 하지만 쉬울까는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혈투로 아틀레티코 대 라치오가 혈투로 번지는 일이 부디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 이명철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틀레티코 라치오가 그래도 유리하다. 아, 그렇죠. 네, 예. 네, 네. 페예노르트가 조금 불리한 상황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고요. 자, 그러면은 첫날 경기가 있는 세 번째 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가 맞대결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조는 어떻게 보시죠? 바르셀로나가 포르투를 이번에 잡으면 그냥 16강을 진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을까가 문제 아니에요? 바르셀로나에게는? 한번 포르투를 잡긴 했지만 샤우타르전에 말리면서 네, 패배를 네. 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여유롭게 가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좀 꼬였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바르셀로나가 포르투를 한번 그 먼저 이겼을 때도 간신히 이긴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시원한 그러니까 승리는 아니에요. 내용이 결코 좋은 경기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요즘 바르셀로나의 기복이 있는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하필 팀적인 레벨 에너지도 좀 떨어져 있는데 조 싸움까지 지금 약간 까다로운 상황이 됐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역시 달갑지 않은 지금 흐름이 좀 되겠고, 근데 그냥 산술적인 경우의 수만 보면요, 바르셀로나가 2연패만 잔여 두 경기에서 하지 않으면 1점이라도 딴다면 그래도 16강은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르투와 샥타르 중에서는 그래도 어디가 나아요? 아무래도 일정을 보면요, 네. 포르투는 이번에 바르셀로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샤흐타르를 만나야 되거든요. 반대로 샤흐타르의 경우는 일단 당장 엔트워프를 상대하는데 네. 엔트워프를 상대로 역시 샤흐타르가 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고, 최종전의 경우가 이제 포르투전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샤흐타르가 일단 바르셀로나를 이미 다 만났다는 점에서 일정은 상대적으로 포르투보다는 유리하다고 봐야죠. 오히려 네. 바르셀로나는 포르투전이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잘 버티고 나면은 그 다음 마지막은 엔트워프전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바르셀로나에게는 일정상의 그래도 조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포르투를 실제로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요즘 바르셀로나를 봤을 때는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승점을 1점이라도 딴다면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호님이 지금 샥타르에게 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또 말씀하셨어요. 네. 어쩌면 샥타르가 포르투를 누르고 2위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전 그러면 포르투 샤흐타르 경기가 혈투가 되겠죠. 네. 어쨌든 그 경기는 혈투가 될 확률이 아주 굉장히 높은 경기다. 네. 자, 그러면은 수요일 새벽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요일 새벽에 올 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이 16개 팀 골라내는 가운데 6개 팀이 사실은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조 1위를 이미 확정한 팀이 하나 있으니 그 팀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그 나머지 팀들 레알 마드리드, 뭐 인테르 밀란, 네. 소시에다드, 시에다드, 라이프치히, 맨체스터 시티. 네. 이 팀들은 아직 1, 2등 순위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만이 지금 6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1등을 이미 찜했는데 네. 자, 근데 나머지 구도가 이제 재밌어졌습니다. 코펜하겐 4점, 갈라타사라이 4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점인데 그렇죠. 여기서 목요일 새벽에 갈라타사라이 홈에서 갈라타사라이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결이 펼쳐지는데, 자, 이명철 해설위원님 이 경기 어떻게 봅니까? 튀르키예 원정을 어느 팀이 쉽게 보나요? 네. 그리고 그 갈라타사라의 원정은요,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도 다녀왔고 그때 경기 제가 중계하긴 했는데 갈라타사라의 원정은 진짜 죽음의 분위기입니다. 엄청 압도적인 이 운집해 있는 팬들의 그 기운과 그 팬들의 뭔가 강한 그 목소리, 웅장함이 원정팀에게 굉장한 부담을 안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라타사라이가 결과는 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 경기 꽤 잘 버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윌프리드 자하, 이카르디 네. 등등의 이 테테 선수도 이제 오른쪽에서 또 개인 기술이 있는 선수고, 워낙 1대1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이 갈라타사라이의 스타일이 약간 선굴군 형태로 롱패스 쭉쭉 뿌리면서 상대가 비워두는 뒷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거를 잘하는 팀이거든요. 또 역습이 강한, 또 힘이 있는 갈라타사라이를 원정에서 상대한다는 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부담이고요. 근데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잘 이겨낸다 하더라도 최종전이 바이에른 뮌헨전이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 정도쯤 되면은 힘 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여러 상황상 그런데도 김민재 선수를 모든 경기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긴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랄지 뭔가 그 적극성이랄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6차전은? 근데 경시할 수 없는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조별리그 17연승 38경기 무패. 2017년에 파리 생제르맹에게 당했던 패배 이후로 조별리그 무패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그간의 바이에른 뮌헨은요. 조 1위와 16강이 이미 확정된다고 해도 이상하게 조별리그 마지막까지 힘을 쓰는 팀이었어요. 좀 불필요한 행동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조별리그 네. 뭐 전승 무패 뭐 이런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최근에 그렇게 조별리그 전승을 했지만 막상 토너먼트에서 힘을 못 쓰고 이제 패배를 한 저는 전혀 중요하지 네. 않은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사실 제가 보기에도 힘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 기록과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까지도 어쩌면 좀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아예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호님의 지금 어쨌든 지금의 예상은 네, 그 6차전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바이에른 뮌헨을 손쉽게 뭐 꺾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생각보다 바이에른 뮌헨이 막 힘을 안 빼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그냥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 그런 점이 이제 이 경기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그러면은 갈라타사라이 대 코펜하겐이 마지막 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코펜하겐 홈에서 네. 코펜하겐 대 갈라타사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그럼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그럼 세 팀 가운데 어디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 일정은 갈라타사라이인 것 같아요. 갈라타사라이는 이미 바이에른 뮌헨과의 연전을 치렀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앞으로 일정에 대한 부담이 제일 적은 쪽은 갈라타사라이가 되지 않을까. 요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거든요. 네.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1등으로 모든 게 사실 끝난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지 않는 팀이 그래도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뭐 바이에른 뮌헨 내부 관계자세요? 김민재 선수를 이제 나이는 같긴 한데 이제 임용철 해설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경기는 정말 필승이네요. 맞습니다. 갈라타사라이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 네, 경기 네, 못 네, 이기면요 그냥 모든 플랜이 다 꼬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코펜하겐도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결국은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갈라타사라이만 원정에서 잡으면요 자력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6강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바이에른 뮌헨전을 잘 치른다고 전제를 했을 때.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갈라타사라이전을 잡고 마지막 최종전까지 자력으로 16강을 확정하는 그림을 그리기를 역시 바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경기에서의 승리는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도 간절히 바랄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갈라타사라이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의 데드 매치, 네. 데스 매치, 죽음의 대결이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정말 양팀 모두가 총력전으로 나설 한 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조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조금 언급하시고 싶은 조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C조죠. 네. 레알 마드리드는 16강 진출을 이제 확정을 했지만 나폴리 브라가의 경우의 수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사실 앞선 조들만큼 경우의 수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 조들에 비해서는 승점 차이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나폴리가 이번에 우니온 베를린전에 비긴 것이 조금 충격적인 결과긴 했지만 앞으로 있을 레알 마드리드전 그리고 브라가전 중 1승만 한다면 되고요. 반대로 브라가는 추후 일정에서 지금 우니온 베를린전 그리고 나폴리전 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나폴리가 만약 레알전, 브라가전을 1승도 챙기지 못하고 말린다고 할 시에는 어쩌면 경우의 수를 마지막까지 봐야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브라가가 이제 잔여 일정 2경기에서 2승을 할지 그 여부를 주목해서 보시는 게 남은 C조의 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맨시티와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소시에다드와 인테르의 또 1, 2 대결도 남아 있는데, 그렇죠. 이 두 조는 뭐 좀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사실 무난하죠. 네. 당장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뭐 부상자가 많고 선수 숫자가 적고 체력적으로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난번 맞대결을 무려 2골 차로 잡아낸 부분이 맨시티한테는 현재로서 역시 여유를 좀 가져다주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소시에다드와 인테르는 둘 간의 맞대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벤피카가 지금 이제 남은 일정이 인테르전과 잘츠부르크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전패를 당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벤피카답지 않죠?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여전히 벤피카가 1등이긴 해요. 그런데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근년에 벤피카의 챔피언스 리그들을 고려했을 때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걸린 3등 싸움에서 잘츠부르크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지금 D조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스날이 매우 유리한 가운데 네. 이제 나머지 아인트호벤, 랑스, 세비야인데 요거는 요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비야가 1승 할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지금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이제 네. 맨들리바르 감독이 후임으로 왔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 결국 저역 보강이 잘 되었다 보기 좀 힘든 세비야고. 네, 그런 그리고 좀 노령화된 팀이에요. 그것도 맞는 것 근본적으로.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맨들리바르 감독의 압박 주문이 생각보다는 올 시즌에는 잘 먹혀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전급 중에 지금 챔피언스리그 뛰는 팀들 중에 35 이상 선수가 가장 많이 뛰는 팀이 세비야입니다. 페르난두나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 나이가 꽤 있죠. 네, 헤수스 나바스도 세르히오 그렇고. 라모스도 있고 헤수스 나바스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비야의 경우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오고 어떻게 팀이 재편될까를 기대했는데 맨들리바르 감독이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뭔가 패스로 만들어가려는 시도들, 측면 공격수가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시도들이 늘기는 했지만 그것 쪽으로 경기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보이진 않거든요. 네. 세비야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역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번에는 세비야가 유로파 리그도 못 갈 확률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유로파리그 지금 있는 팀들에게는 호재죠. 아,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됐든 세비야가 오면은 뭔가 기분 나쁘니까. 맞습니다. 네, 리버풀 네, 팬의 입장에서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세비야가 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세비야는 리그에서 한 10몇 등을 하면서 와도 유로파에서는 다른 팀들이 세비야를 기분 나빠하죠. 네, 갑자기 네, 근육이 붙고 막 네, 강해지거든요. 네,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보면 이번 시즌 세비야는 진짜 위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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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아스날은 랑스전을 이제 승리하면요 리그 1위까지 조별리그 1위까지 그냥 쉽게 확정을 짓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스날도 아직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요번에 랑스전까지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미레이츠 경기잖아요. 네, 네, 올 네. 시즌 에미레이츠에서 펼쳐진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너무 이제 영광스럽게도 다 중계를 했거든요. 아, 예. 분위기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짜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특히 네, 이제 네, 에인토번전의 그 아스날 팬들의 어떤 함성이나 이런 거는 저한테도 좀 많은 감명을 줘서 이번 경기도 아스날에게는 그 랑스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여전히 있다는 점. 네. 홈 경기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쪽이 랑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순서가 아인토벤이 좀 유리하죠, 지금. 아, 유리한 그렇죠. 건데 여기서 정말 세비야가 도깨비의 면모가 다시 살아나면서 세비야가 만약에 아인토벤을 잡으면 네, 그리고 예상대로 아스날이 랑스를 잡으면서 아스날은 뭐 띵까띵까 하면서 이제 네. 올라가면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5점, 5점, 5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아인토벤이 제일 유리하고 세비야가 가장 불리하고 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네, 세비야의 전력을 보면 그러한 어떤 고춧가루가 될 가능성, 뿌릴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 올 시즌이라고 봐야죠. 네. 반면에 에인토벤은 괜찮다. 네. 네, 그래서 아스날과 동행할 팀이 에인토벤이 될 거 아니겠냐라는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서 챔피언스리그 이번 주에 벌어질 굉장히 결정적인 경기들이 많은 주입니다. 보통 이제 5라운드가 사실은 결정적인 경기들이 통상적으로 좀 많아지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번 주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명경기들을 감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를 이것으로서 마치면서 다음에 또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